6천년 전에 사라진 글람드링이라는 전설의 명검도 있었습니다. 고대 엘프왕이 쓰던 검인데 간달프가 항상 지팡이랑 칼 들고 싸우잖아요. 이 들고 있는 칼이 글람드링이에요. 이때 발견해서 가지고 다니게 된 겁니다. 반지의 제왕 1편에서는 이 장면이죠. 발록과 싸울 때도 쓰던 검이에요. 이런 명검이 어쩌다 멍청한 게노답 트롤 삼형제 동굴에 있었는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트롤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에피소드라고 생각되거든요. 발록을 죽일 수 있는 명검이 동굴 속에 처박혀 있기만 했던 겁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이런 검을 얻긴 했지만 트롤들은 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만약 트롤이 이 검으로 빌보를 구하러 온 간달프와 싸웠다면 쉽게 죽진 않았었겠죠. 이번에 알아볼 사건이 이 상황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범인들이 얼마나 멍청했고 운이 좋았으며 트롤들에게 붙잡힌 현실의 빌보는 어떻게 됐을지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7년 8월 남자 셋이 모여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깊은 신뢰가 있는 사이는 아니었는데요. 이들이 서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범죄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하는 이야기도 상당히 비밀스럽고 조심스럽게 진행했어요. 어떤 일에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만난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 만나는 자리라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했거든요. 이 모임을 주최한 남자가 먼저 말을 꺼내는데 이름을 다나카라고 밝히면서 형과 자기 아버지가 큰 조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며 형은 강도살인으로 붙잡혀 무기수가 됐고 자신도 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고 소개했어요. 이어서 안경 쓴 야쿠자의 직속 관할 조직인 오레오레 사기단의 두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레는 나를 말하는 일본어입니다. 오레오레 하니까 나야 나야 이런 느낌이죠. 오레오레 사기단이 보이스피싱 조직이에요.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손주인 척합니다. 그래서 돈을 이체시키는 수법인데 이때 하는 말이 할머니 나야 나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오래 사기다. 보이스피싱 외에도 위장 결혼과 불법 입양 브로커를 하면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벌금은 1억 5천 정도 됐다는 것까지도 소개했어요. 자기소개로. 칸다츠카사는 그러면서 자신 있는 말투로 과거에 사람을 2명 정도 죽여서 야산에 묻은 적이 있고 시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외에도 납치 경험도 있어서 자기에게 살인은 바퀴벌레를 때려 죽이는 것만큼 쉬운 일이라는 허세까지 부립니다. 자기소개가 다 끝났어요. 이들은 뭘 하려고 모인 걸까요? 하는 말만 봐서는 악질 범죄자 셋이서 크게 한 건 저지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상해보면 무슨 선글라스에 정장도 입고 비싼 술집에서 대화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하나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은 양팔을 올리기도 힘든 작은 식탁이었고요. 냄새나고 좁은 방에서 옷도 언제 빨았는지 가늠도 안 되게 다 늘어난 더러운 티셔츠를 입고 얼굴은 면도를 하면서 수염이 얼굴을 다 덮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채팅을 하고 있던 겁니다. 범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맞는데 어둠의 직업 안정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채팅을 하고 있던 거예요, 셋이. 이 사이트는 불법적인 일을 알선하거나 같이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을 구하는 범죄 구인구직 같은 사이트거든요. 이들이 처음 이 사이트에 접속한 건 2달 전인 2007년 6월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보면은 다 야쿠자들 같잖아요. 조직이 꽤 크고 부하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사람들이 왜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사건을 계획하고 있냐는 거죠.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왼쪽부터 칸다츠카사, 다나카, 야마시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던 겁니다. 본명이 따로 있거든요. 유일하게 본명을 밝힌 게 첫 번째 사진이에요. 칸다츠카사라고 합니다. 1972년 출생이고요. 사건 당시 36살이었어요. 셋 중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 부모가 이혼했고 군발성 두통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이거를 고치지 못해서
예민한 성격을 갖게 됐다 그래요. 학교 다닐 때 폭주족이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신문 판매 일을 했지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항상 돈이 없었어요. 회사 기숙사 월세로 4만 엔씩 냈는데 그러면은 6만 엔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달을 살아야 됐던 거죠. 그런데도 휴대전화를 2개나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버는 것보다 소비가 심한 사람이라는 거죠. 2005년 7월 어둠의 직업 안정소라는 사이트에서 사기를 치다가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운데죠. 이 모임을 연 채팅방을 만든 다나카의 원래 이름은 호리 요시토모라고 합니다. 1975년생이고 사건 당시 32살이었어요. 집이 엄해서 어릴 때 가정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빠 사업이 잘 돼서 잘 살았던 적도 있지만 부도가 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됐다 그래요. 어릴 때 운동 잘해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으로 고등학교를 그만둔 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동거 중인 여성에게 용돈을 받아 살아왔습니다. 세 번째, 야마시타라고 자기를 밝힌 이 사람의 본명은 가와기시 켄지예요. 1966년 출생이고요. 사건 당시 40살입니다. 제일 형이에요. 어릴 때 신장병을 앓은 적이 있고 약간의 지적 장애로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반항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교 때부터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요. 소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죠.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외형적으로 멋있어 보이려는 허세가 심했어요. 그런데 전혀 멋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을 했거든요. 평범하게 아내와 아이 넷을 키웠고요. 회사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에 빠져 빚을 지게 되죠. 나중에는 빚쟁이들 피하려고 가족 버리면서 도망 다녀요. 집 없이 차에서 생활하다가 어둠의 직업 안정소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면서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던 거죠. 타고 다니던 차도 이 사이트에서 도난 보험 사기 일을 맡아 처리한 사례금으로 받은 겁니다. 심지어 8년 전부터 여기서 범죄 의뢰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대형 조직의 야쿠자가 아니라 인생 실패자들이었던 건데 서로 인터넷에서 만나다 보니 자기가 더 우위에 있고 좀 세 보이고 그러고 싶은 마음에 한 적도 없는 범죄 사실을 지어내고 있던 겁니다. 3, 40 먹고 인터넷에서 아저씨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음악을 3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노 AI 갖고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뚜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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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르릉. 그리고 또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리 채팅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면요. 생각보다 일본엔 야쿠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19년에 일본 경찰이 야쿠자 숫자를 집계한 적이 있거든요. 계속 감소 중이긴 해요. 최근 2019년에 야쿠자가 직업인 사람은 14,400명 정도고 그 밑에 불완전한 수입의 산하 조직원은 13,800명 정도로 확인됐어요. 총 3만이 안 되는 숫자죠. 불법이지만 야쿠자로서 정기적인 소득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그냥 동네 건달이라는 거예요. 기업화된 3대 야쿠자 조직이 있어요, 일본에. 야마구치 구미, 스미 요시회,
이나가와회라고 하는데 이 중 야마구치 구미의 연매출은 83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3대 조직을 합한 숫자가 24,000명 정도 돼요. 전체 야쿠자 수의 72.3%라는 거죠.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쯤 되니까 30% 정도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을 빼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작은 바닥이에요, 결국 여기도. 그래서 누군가 큰 사건을 저지르면 업계에선 소문이 다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쿠자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그래서 항상 자기소개할 때 어느 지역, 어느 조직이 누구다,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이름 있는 조직의 야쿠자라면 계파와 자기 이름만으로 서로 존재를 다 알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있다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일거리나 찾고 범죄를 계획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속이면서 채팅을 한 겁니다. 앞으로 설명은 실명으로 할게요. 무직인 호리 요시토모가 어둠의 직업 안정소라는 일본의 범죄 구인 사이트에 범죄를 계획한다고 글을 처음에 올립니다. 이걸 본 카와시키 켄지가 반응을 보인 게 이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나중에 칸다 츠카사까지 가담하면서 본격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연히 인터넷에서 처음 만났고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범죄가 목적이다 보니까 다들 떳떳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다가 얕잡혀 보이지는 않겠다는 생각에 범행 수익 분배나 권리 주장, 주도권을 좀 갖기 위해서 자기가 충분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대형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거나 야쿠자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이고 모르는 사이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한 거죠. 하지만 서로가 속이면서도 속으면서 범행 계획이 세워졌고 사건을 저지르기로 한 날 결국 3명이 모이게 됩니다. 사건은 2007년 8월 21일에 처음 일어났어요. 사람들을 모은 호리 요시토모의 계획대로 빠찡코 게임장을 털기로 합니다. 이 게임장에 요시토모가 알고 있는 단골 손님이 있다는 거예요. 도박을 자주 하니 현금도 많을 거라는 생각에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오후 4시가 됐어요. 이 남성이 게임을 하고 나옵니다.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걸 미행한 거예요. 목표는 집까지 따라가서 돈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 미행하고 있던 이 남성의 차가 갑자기 도로에서 급정차하는 거예요. 범인들도 따라서 급정차를 했는데 반응이 좀 늦어가지고 이 남성보다 앞에 차를 세웁니다. 미행하려면 뒤에서 따라가야 돼요. 앞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뒷차를, 범행 대상 차를 먼저 보내줘야 하는데 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으면 의심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주변을 한 바퀴 돕니다. 먼저 가게. 그래서 이 차를 놓쳐요. 첫 번째 범행에 실패하자 새 범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패밀리 레스토랑에 모입니다. 이번에도 요시토모가 제안을 하는데요. 아는 사람이 큰 집에 사니까 비어있을 때 여길 들어가서 털자는 거예요. 바로 가봤죠. 마침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창문을 찾아봤는데 갑자기 안에 있던 개가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실패했죠.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집이라도 좀 찾아다녀봤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실패로 끝나죠. 이 다음부터도 계속 실패로만 끝나는데 24시간 주유소를 털기로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갑자기 23시간으로 영업시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혀있는 시간에 가가지고 셔터를 부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실패했고, 조용한 슈퍼마켓을 노렸는데 이날따라 또 손님이 많이 와서 실패했고, 돈을 털려고 한 가게마다 마침 휴일이기도 하고 계속 실패만 하는 거죠. 운이 나쁜 건지 멍청한 건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범행이 쉽지 않자 이 사람들은 초조해졌습니다. 사회 적응을 못해서 생활이 어려워졌고 자신감이 떨어진 사람들인데다가 갑자기 해본 적도 없는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취직해서 작아도 월급 받아 저금하는 게 더 나을 텐데 계속 실패만 하면서도 범행을 시도한 이유가 있어요. 3명이죠. 나는 거짓말했지만 야쿠자라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범죄 경험이 있는 야쿠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2007년 8월 24일 오후 3시 어느 비디오점 주차장으로 3명이 도착합니다. 칸다 츠카사는 범행에 성공하려면 힘이 약한 여성을 노려 감금하고 현금과 카드를 빼앗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뒤에 죽이자고 제안한 겁니다. 강도로 모였지만 처음으로 살인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다시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4시간 정도 자세한 범행 계획을 세웠거든요. 술집에서 일하는 호스티스 여성의 납치 계획을 세웠지만 처음에 요시토모가 반대합니다. 왜냐? 호스티스 여성들은 빚을 져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이 없고 야쿠자들의 관리를 받을 테니 잘못하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야쿠자라고 밝혀놓고 정작 야쿠자를 무서워합니다. 결국 그래서 직장인 여성을 납치하기로 정했어요. 범행 대상에 자세한 조건이 있거든요. 염색하지 않은 머리에 명품이 없고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성실해 보이는 느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저금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날이 8월 24일 금요일이었어요. 직장인은 보통 25일이 월급날이지만 주말이 되니까 토요일. 지금 당장 저질러야만 했던 겁니다. 월급날일 거예요, 24일이. 월급이 늦어져도 며칠 감금하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거기에 ATM기가 하루에 50만 엔까지밖에 인출할 수 없어서 장기간 감금해야 될 경우 납치 사실이 바로 알려지기 어려운 혼자 사는 직장 여성들이 유리할 거예요. 여기에 칸다 츠카사는 자기가 채팅으로 납치 경험이 있다고 밝혔었죠. 그 생각이 났나 봐요. 갑자기 아는 척을 해요. 혼자 사는 직장 여성의 경우 그 집에 지내면서 감금도 할 수 있다고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최종 퇴근 중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사이의 단정한 차림인 여성 회사원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피해자를 제거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범행 계획이 세워집니다. 이날 3명은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모이긴 했지만 밥도 먹지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다시 나와서 범행 대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운전은 가와기시 켄지가 맡았고 뒷자리엔 칸다 츠카사와 호리 요시토모가 발밑에 목장갑과 망치, 칼, 테이프를 준비해 앉았습니다. 범행 장소는 주변에 가로등이 적고 도로폭이 좁은 지하철역 주변이었어요. 도로가 좁으면 차가 다니기 힘드니까 걸어서 지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노리는 거죠. 차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11시 10분쯤 밤이죠. 혼자 걷고 있는 여성을 발견해요. 외형을 보니까 검은 머리에 단정하고 명품이 없는 조건과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31살에 이소야 리에라고 합니다. 뒤를 쫓아가서 순식간에 자기들 차 안으로 밀어 넣었죠. 이 범행 지점이 피해자의 집과 100m 거리였습니다. 준비한 테이프로 결박했는데 피해자가 굉장히 거칠게 저항했거든요. 그러자 칸다 츠카사가 범행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이 정도로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결국 얻는 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기가 꺾인 거예요. 이걸 본 요시토모와 켄지는 피해자부터 진정시키는 게 최우선이니까 너무 거칠게 대하지는 말자라는 또 약속을 합니다. 젠틀해요, 보기보다. 그리고 나서 막막해진 겁니다. 범행 계획은 세웠고 납치도 성공했어요. 이 뒤로 어디 가서 뭘 할지는 하나도 정해놓지 않았던 거죠. 여기까지예요, 계획은. 이제 막 다시 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정하면서 또 자기 말이 맞다, 자기 생각대로 하자, 피해자 앞에서 싸우기까지 했어요. 갑자기 그러던 중 묶여있던 이소야 리에가 말을 합니다. 큰 소리 내지 않을 테니 테이프를 좀 결박한 것 좀 풀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 입에도 테이프를 붙여놨었거든요. 이게 떨어질 정도로 대충 했던 거예요. 범인들은 초범이 확실합니다. 피해자가 당당하게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고 오히려 자기들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피해자는 차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는지 목적이 뭔지를 물어봤고요. 협조적으로 대했습니다. 범행 대상도 잘못 고른 거죠. 너무 침착하고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범인들이 이런 티는 낼 수 없으니
최대한 막 위협적인 척 하면서 소란스럽게 하지 않으면 해치지 않겠다. 강간할 생각은 없으니까 안심해. 뭐 이런 식으로 여유도 부리면서 자기들은 돈이 목적이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주도권이 이미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이거는. 가와기시 켄지가 운전하면서 담배를 피려고 꺼내니까 이소야 리에는 담배 연기 싫으니 피우지 말라는 말을 해요. 납치된 사람인데. 그러자 남은 두 명이 피해자 기분을 좀 맞춰줘야 우리가 돈도 뺏고 그럴 수 있으니까 담배를 끄라고 막 말리기도 했습니다. 켄지는 속으로 이 여자는 기가 세고 왠지 자기가 좀 지는 것 같아서 담배 피지 말라니까 다시 집어넣었거든요. 자기가 지는 것 같아서 화가 좀 났지만 이번만큼은 꼭 성공해서 돈을 뺏어야 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꾹 참았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와기시 켄지 차예요. 너무 낮아. 의사가 귀족 환자 근처에. 약초를 살 수 없어. 쓰레기. 난민을 치료할 기회를 줘. 주장이 와서 널 보호할 거야. 아니? 최고 레벨의 군대. 어떻게 그렇게 했어? 레스트 아사일럼은 페이투인가 아니고 오직 전략만. 놓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사투를 벌여 생존할 것인가? 이 게임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다양한 전략으로 생존 과제를 완수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신은 중세시대 의사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허름한 진료소에서 환자들을 계속 치료하다 보면 당신의 진료소는 점점 확장되고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동시에 다양한 콘텐츠도 잠금 해제된답니다. 모든 선택은 각기 다른 결말을 불러옵니다. 실패자가 될 수도 혹은 하룻밤 사이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고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게임 초보자들도 금방 적응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저희 80세 할머니도 3분 만에 마스터하셨을 정도라니까요. 역시 다들 이 게임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지금 뭘 망설이세요? 손가락 하나면 게임 속으로 슝! 친구들도 불러서 같이 놀아요. 밤새도록 플레이하게 될걸요? 역대급 꿀잼 보장! 어서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랫동안 차에서 생활했었다 그랬죠. 빚쟁이들 피하느라. 차 안에서 담배도 피고 뭐 음식도 먹다 보니까 안이 지저분했을 겁니다. 공기도 탁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소야 리에가 차멀미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밤 12시 막 넘은 시간이었는데 범행 지점에서 한 20km쯤 갔을 때입니다. 토할 것 같다고 말하니까 하는 수 없이 범인들이 주변에 보이는 또 레스토랑이에요. 레스토랑 주차장에 차를 세웁니다. 여기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사람의 왕래도 적은 곳이었거든요. 차 시동을 끄고 피해자 핸드백에서 현금 62,000엔을 꺼냅니다. 카드 비밀번호도 알아야 하니 피해자를 최대한 타이르고 구슬려 봤어요. 상황을 잠깐 정리해봐야 되는데 이 범죄자들은 돈을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만났고 범행 계획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여러 번 실패를 겪었고 드디어 납치에 성공했어요. 피해자를 고르는 과정에서도 나름의 조건이 있었죠. 하지만 평범한 20, 30대 직장인이 벌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셋이서 나눠야 되니까 결국 남는 건 별로 없어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인데 이러한 것도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이 지금 피해자도 62만 원이죠. 우리 돈으로는. 이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건 특이한 경우예요. 이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드뭅니다. 범인들은 운이 좋았던 거죠. 거기에 현금 카드에서도 돈을 빼낼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럼 은행 가야 되고 CCTV에 무조건 찍힙니다. 추적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피해자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뭐 감수하겠다는 건지 이런 생각을 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지능이 좀 떨어져 보이고요.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저지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예요.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지금 하는 짓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피해자가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와기시 켄지가 혼잣말로 생일이 아닐까? 뭐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거든요. 그러자 이소야 리에가 설마 생일로 비밀번호를 했겠냐고 막 비웃기도 했어요. 납치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지금. 그만큼 만만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 켄지가 또 화를 내긴 했어요. 아까 담배 때부터 좀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자 칸다 츠카사와 호리 요시토모는 이걸 또 말립니다. 진정하라면서. 이소야 리에는 죽일 생각이면 빨리 죽이고 마음대로 하라면서 전혀 기죽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범죄자들이 당황했어요. 참을 수 없던 가와기시 켄지는 성추행을 시도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건데, 그럴 때마다 또 나머지 두 사람이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뜯어 말렸어요. 아직 카드 비밀번호는 알아내지도 못했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켄지가 차에서 내려 담배를 필 때 피해자가 이소야 리에가 칸다 츠카사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몰래 해요. 남자친구가 있으니 저 냄새나는 켄지라는 놈한테는 죽어도 거탈당하고 싶지 않으니 이것만큼은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칸다 츠카사는 또 도와주겠대요. 흉기로 협박당하면서도 당당하게 버티고 개인적인 대화도 좀 하다 보니까 이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좀 신뢰감이 나름 생겼던 것 같아요. 성추행을 적극 말리기도 했어요, 칸다 츠카사는. 그리고 비밀번호를 물어보긴 했지만 이 과정이 피해자 눈에는 또 점잖아 보였던 거죠. 순진해 보이기도 했고요. 아마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어느 정도 이성적인 대화를 하면 칸다 츠카사만큼은 정말 자기를 살려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자 비밀번호를 알려줘요. 2960이었습니다. 2960. 그러자 자기 편인 줄 알았던 칸다 츠카사의 태도가 확 바뀌어버려요. 이제 신고할 테니 풀어주면 더 이상 살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목을 조르면서 망치로 내려칩니다. 이소야 리에는 사망했어요. 2007년 8월 25일 새벽 4시 40분 이소야 리에가 사망하자 범인들은 자판기에서 생수를 뽑아 피를 닦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야산의 시신을 유기합니다. 통장에서 현금 인출을 이제 시도했어요. 그런데 2960은 이소야 리에의 통장 비밀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또 범행에 실패한 거예요. 다음날 다시 같은 수법의 납치 강도를 결심하고 헤어졌죠. 하지만 다음날 8월 26일입니다. 낮 12시에 가와기시 켄지가 차에서 자다가 갑자기 자기가 전날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달은 거죠. 경찰에 자수해버려요, 그대로. 이렇게 사건이 알려진 겁니다. 사형당할까봐 무서워서 자백했다고 진술했고요. 피해자를 안매장한 위치와 공범의 신상도 알려주면서 체포에 협조했습니다. 범행 계획은 사실 어이없고 황당한 내용들이었어요. 실패를 계속할 수밖에 없던 이유였죠. 이소야 리에는 그나마 운이 좋아서 62만 원을 빼앗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기름값으로 쓰고 셋이 나눠 가지니까 결국 한 명당 2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걸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피해자가 시간을 벌려고 거짓말로 비밀번호를 말한 것 같은데 범인들은 확인도 하지 않고 성추행이나 시도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 계산도 없어요. 애초에 범행을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소야 리에를 죽인 칸다 츠카사는 사형을 받았고요. 2015년 6월 25일 집행됐어요. 호리 요시토모는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거든요. 예전에 빠진코 점장을 강도 살해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채팅할 때는 자기는 단순히 상해, 폭행죄였다고만 이야기했는데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니까 숨겼던 것 같아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빠친코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형을 받았죠. 가와기시 켄지는 자수했어요. 이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지만 공범 체포에는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감형을 받습니다. 무기징역 나왔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항소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사건이 이렇게 끝나는데 이렇게 계획도 없고 멍청하게 저지르는 경우가 또 있나 싶거든요. 뭐 각자 나름의 사정은 있겠지만 이들이 그게 범죄를 저지를 만한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이해받을 수 있는 거는 범죄 직전까지의 개인사들입니다. 결국 사회에서 도태될 만큼 무능력한 사람들이었고요.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도 없다 보니까 결국 쉽게 돈을 벌려고 범죄를 계획했던 거예요. 사회가 약속한 대로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게 더 편하다는 동물 같은 본능대로 사는 걸 선택한 거죠.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트롤 새끼들이었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남아있어요. 이번 이야기는 2007년 8월 일본 나고야에서 일어난 어둠의 사이트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하자면은 2015년 6월 25일 나고야 구치소에서 44살이 된 칸다 츠카사의 사형 집행이 있었고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 어둠의 직업 안정소라는 말도 안 되는 사이트는 폐쇄됐습니다. 이 사건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공범이 있었어요. 이름이 스기우라라고 하는데 29살 남성입니다. 범행을 주로 계획한 호리 요시토모가 한 번은 그 자기가 예전에 일하던 회사를 털어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만났으니까 다들 범인들 사이에 서로 신뢰가 없거든요. 스기우라가 요시토모의 제안이 불안했던 겁니다. 말끝마다 토를 달면서 반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3명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회사를 털러 갔다가 현장에 스기우라만 버리고 자기들끼리 도망갑니다. 이때도 범행은 실패했어요. 스기우라가 이때 돈이 200엔 있었다고 합니다. 주머니에. 핸드폰은 차에 두고 내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타고 갔으니까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집에 갈 방법도 없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요. 그 200엔으로 공중전화 썼거든요. 경찰에 자수합니다. 집에 가려고 자수했어요. 자수한 뒤에 어둠의 직업 안정소와 가와기시 켄지에 대한 진술을 했거든요. 그럼 이미 사건은 경찰 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경찰 본부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회사 강도 사건은 8월 24일 밤 12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기우라가 자수한 시간은 1시간 뒤인 12시 55분이에요. 그리고 이소야 리에가 사망한 시간은 2007년 8월 25일 밤이었습니다. 스기우라의 자수 하루 만에 사건이 일어난 건데 이 취조 내용이 이틀이 더 지나서 8월 27일에 보고가 된 거죠. 범행에 실패했고 자수도 했으니까 큰 사건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기우라는 건물 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됐고요. 재판에선 범행에 모두 실패는 했지만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사건을 주도해온 호리 요시토모 이야기인데요. 제일 한국인으로 밝혀집니다. 아버지가 제일 조선인이고 어머니가 일본인이에요. 친조부모도 제일 조선인이었습니다. 이소야 리에를 납치하던 날 지하철역으로 갈 때 차에서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었다 그래요. 그런데 요시토모가 이걸 받지 않습니다. 늦은 시간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런데 전화가 왔으니 급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때 어머니 전화를 받으면 자기가 마음이 약해져서 사건을 저지르지 못할까봐 일부러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체포되자 어머니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아들 걱정에 전화를 걸어봤다고 밝혔는데 이 전화를 받았으면은 이 사건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피해자인 이소야 리의 어머니예요. 이름은 이소야 후미코라고 합니다. 엄마성 쓰고 있네요, 피해자가. 범인들이 당연히 사형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가볍게 나왔다고 불만을 드러냈거든요. 아마 이게 호리 요시토모가 무기징역을 받은 1심 재판 이후에 한 말 같아요. 그래서 5년간 사형을 원한다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거든요. 이때 참여한 사람이 33만 2,806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서명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국 호리 요시토모가 사형이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처형원 제도가 있긴 해요. 하지만